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쌤의 체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첫 번째, 골절의 응급처치법, 그리고 두 번째,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쌤이 무엇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복습 시간을 한다고 했었죠. 자, 1반부터 5반까지 친구들 중에 해당되는 번호 학생들은 쌤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로, 큰 소리로 한번 답을 얘기해 보시고 나머지 친구들도 물론 답을 얘기하면 더욱 좋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답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습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의 실력이 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은 쌤은 숫자 9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10번. 자, 각 반에 10번.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라이스 응급처치는 언제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라이스 응급처치는 염좌, 타박상 같은 인대나 근육 손상이 있을 때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럼 10번이니까 1 더하기 0은 5번. 자, 이 라이스 응급처치의 순서와 뜻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일시 정지를 하고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정답은 R, rest, 휴식. 다친 부위를 더욱 심하게 덧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안정을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럼 I는 네, 아이스입니다. 얼음 찜질이에요. 이 타박상이나 염좌가 발생을 했을 때는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붓기, 부종을 빼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아이스, 얼음을 환부에다가 대주는데 얼음을 직접 갖다 대야 되나요? 더 시원하게? 그렇죠. 절대 얼음은 직접 대서는 안 돼요. 피부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환부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천이나 거즈 또는 얼음 주머니에 넣어서 환부에 대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C. 그렇죠. 컴프레션. 압박이에요. 압박 붕대로 어떻게? 피가 통하게요? 안 통하게요? 그렇죠. 피가 통할 만큼 감아서 그렇죠.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압박의 효능이 뭐였죠? 그쵸. 붓기 감소였어요. 항상 다쳤을 때 붓기를 빼줘야 최적의 치료 요건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2. 엘리베이션, 거상 또는 들어 올리기. 맞습니다. 심장보다 환부를 높게 해줘야 피가 쏠리지 않아서 붓기가 완화된다고 했어요. 네, 각반 5번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5 더하기 5는 1번. 자, 1번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혈이 있었을 때 지혈을 하는 압박법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쉽네요. 두 가지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출혈이 있는 부위를 직접 꾹 눌러서 압박하는 직접 압박법이었고요. 그리고 직접 압박법으로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그 주변에 어떤 혈관이었죠? 네, 동맥을 꾹 눌러서 압박해주는 간접 압박법이 있습니다. 네, 모두 잘하셨어요. 복습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골절의 응급처치법입니다. 골절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강한 외부의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는 증상이래요. 뼈에 손상이 가는 건 골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골절을 당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될까요? 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신체 부위죠. 근데 이 뼈가 부러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외부의 충격이나 또는 낙상,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많은 골절이 일어나게 돼요. 절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골절을
만약에 내가 큰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골절이 의심이 돼요 하는 증상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 5가지인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안 다쳐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탈골부터 해서 뭐 타박상은 일상이었고요. 뭐 인대 파열도 굉장히 많이 당해보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 골절은 한 번도 부상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쌤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골절을 당한 친구들을 보면은 이 아래 5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변형. 변형? 우리 몸이 변형된다고요? 네. 만약에 뼈가 완전 골절이 된 경우에는 내 몸이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끔찍하네요. 이 증상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우리 축구, 프로축구를 보면은 살인 태클이라고도 하죠. 태클을 잘못 또는 고의적으로 너무 비매너적으로 해가지고 발로 상대방 선수의 정강이를 정통적으로 찼을 때, 네, 정강이 뼈가 완전 골절이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하셔도 보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압통. 압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친 부위에 굉장히 큰 압력을 가하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이게 압력을 가하는 통증인가? 라고 생각되기 전에 굉장히 큰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뭐 저리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뭔가 그 부위를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번째 골절 의심 증상은 압통입니다. 3번째, 운동 제한. 이건 당연하죠. 골절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 부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큰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럼 4번째, 급격한 부종. 우리가 인대가 다쳤을 때와 골절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이 가장 구분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4번인데, 인대가 다쳤을 때도 물론 부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되었을 때는 5분 이내에 굉장히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게 5분 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격한 부종이 생겼네 하면 인대 파열보다는 골절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찰음. 이 마찰음도 굉장히 끔찍한 증상 중 하나인데 뼈가 부러졌을 때 뼈와 뼈끼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삐걱삐걱 따그닥따그닥 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5개의 증상 중 몇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골절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뼈가 부러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뼈가 부러졌을 때는 골절 부위를 빨간 펜 나왔습니다. 부목으로 고정을 하고 부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줍니다. 부목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뭔가 막대기 같은 거를 갖다 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부목이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쉽게 다치는 부위 중 하나인 팔과 손가락을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 남자아이 친구가 팔 이렇게 붕대를 감고 이렇게 있네요. 깁스를 하고 있는데 아래팔 골절, 손목 골절, 손가락 골절, 팔꿈치 골절 요 4가지 종류의 팔 골절 상황을 가져왔어요. 자세히 보면 그림 옆에 설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노란색 선을 잘 보시면 부목, 부목, 부목. 부목을 계속 대서 고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부목이란 신체의 어떤 부위를 빨간 펜입니다. 고정시키기 위하여 붙이는 교정 장치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는
절대로 그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쌤, 손가락 골절에 보면 부목이라는 게 빨간색 별표로 또 있네요. 그런데 그냥 부목이 아니고 자가 부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 부목은 그냥 부목이랑 조금 다른가요? 어, 신체의 부위를 고정시킨다는 큰 뜻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가 부목이란 인접한 부위를 이용하여 부목 역할을 하게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아래팔 골절과 손목 골절, 팔꿈치 골절, 이 노란색으로 쳐 있는 부목은 그림 보세요. 무엇을 갖다 댔죠? 그렇죠. 나무 판자나 나무 막대기를 갖다가 대서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 골절을 보면 이 나무 막대기가 있나요? 없죠. 대신 무엇을 함께 같이 묶었나요? 그렇죠. 손가락 두 개를 같이 묶었네요. 그럼 두 개 다 부러진 거 아닌가요? 자, 자가 부목이란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검지 손가락만 골절을 당했다고 했을 때 부목이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을 부목처럼 부러진 두 번째 손가락에 함께 묶어서 자가 내 스스로 부목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이란 막대기와 같은 다른 물체를 가지고 와서 고정을 하는 거지만 자가 부목은 인접한 부위, 내 신체 중 인접한 부위를 가지고 부목 역할을 하게 하는 거구나. 이 두 개가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목을 댈 때는 보통 골절 부위 주변에 관절을 포함하여 고정을 해야 돼요. 관절이란 거는 우리가 신체 부위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곳이잖아요. 골절이 되었는데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환부가 계속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처가 더 어긋나고 더 큰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변의 관절을 꼭 포함하여 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발목 골절, 종아리 골절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목의 정의와 이제 부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한 번 더 나와 있고요. 자, 발목이 골절되었을 때 그림을 볼게요. 발목과 다리를 담요로 감싸고 어떻게 묶으래요? 그렇죠. 느슨하게 묶어서 고정을 해야 된대요. 우리 라이스 응급처치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압박붕대로 느슨하게 묶어야 된다.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 너무 꽉 묶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네요. 왜 그렇죠? 그렇죠. 혈액순환 때문이에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환부에 그렇죠. 제대로 된 자가 치유도 되지도 않고 나중에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큰 그렇죠.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반드시 되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묶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종아리 골절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부목이 있을 때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부목이 없을 때네요. 이 두 가지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친 부위에 부목을 직접 대었지만 오른쪽은 부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다리를 묶었네요. 이걸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자가 부목. 이게 자가 부목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팔이나 또는 옆에 인접한 신체 부위가 없을 때는 자가 부목하기가 힘든데 손가락이나 다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 부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골절의 응급처치는 여기까지고 두 번째,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재동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또는 자동 전기 충격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몇 번을 더 교육을 받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게 이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재동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쌤이랑 이 두 개의 개념을 짚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재동기를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 심장이 정지되면, 즉 심정지가 오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빨간 펜이죠. 뇌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 뇌 기능이 손상되는 시간이 한 4분? 5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와서 반드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자, 뇌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점차 의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서는 크게 어떻게 되나요? 네, 크게 순서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루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순서가 총 7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친구들이 상상을 먼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같이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 또는 학교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다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그럼 먼저 다가가서 의식 확인을 해야겠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반응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환자의 어깨를 어떻게 두드리래요? 가볍게 두드리며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말씀 들리시나요? 이런 식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코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막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고 뒤집고 굴리고 막 난리가 나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거는 코믹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우리 옆에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이 환자를 절대로 움직이거나 뭐 옮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9 신고를 해야 돼요. 이번 119 신고 옆에 쌤이 빨간색으로 화살표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네, 지목해야 함이라고 써 있어요. 지목해야 된대요. 왜요?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렇죠.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도 신고를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거기 금색 테두리 안경을 쓰신 분 또는 빨간색 가방을 메신 분 당장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뭐 흰색 뭐 컨버스 운동화를 신으신 분 가서 자동 제재동기를 구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네, 완벽한 119 신고 단계의 처치법입니다. 그래서 119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호흡과 맥박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일반인은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한대요. 아, 우리는 호흡이나 맥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의료인은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맥박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게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은 어떻게 할까요? 앞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규칙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세게 누르면 이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 근데 아픈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의식을 빨리 차리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분당 1분당 100회에서 120회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고 내가 압박을 하는 깊이는 5에서 6cm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단
만 8세 이상입니다. 즉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이상 됐을 때만 이 가슴 압박을 5cm에서 6cm 정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가슴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유지. 기도라는 거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오는 통로인가요? 엥? 음식이요? 에이, 여러분, 음식은 식도죠. 기도는 네,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나오는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유지는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한 손으로는 이마를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턱을 쭉 들어서 머리가 뒤로 기울여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공호흡. 아, 쌤, 근데 저는 인공호흡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꼭 해야 하나요? 어, 예전에는 꼭 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환자 입에 토사물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만 하세요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호흡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환자의 코를 막고 1초 동안 후 하고 불어넣는데 이때 곁눈질로 환자의 가슴 상승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슴 상승이란 무엇이냐? 내가 후 하고 넣은 공기가 환자의 폐까지 잘 들어갔는지 가슴이 부풀어 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슴 상승 확인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인공호흡을 했으면 아까 앞에서 했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의료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럼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해봤을 때도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여 번갈아 가면서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응급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도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란 무엇일까요?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심정지가 뭐였죠? 네, 심장이 정지되는 것을 심정지라고 합니다. 심정지가 된 환자에게 무엇을 줄까요? 네, 전기 충격을 줍니다.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래요. 여러분, 심장이 뛰려면 약간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쌤도 처음엔 몰랐는데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다시 뛰게 하려면 이 전기 충격을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 제세동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 세 장의 그림을 보면 AED라고 써 있죠. 영어로 AED라고 써 있고, 뭐 밑에 자동 제세동기라고 써 있기도 하고, 맨 오른쪽 그림처럼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도 써 있기도 해요. 이게 모두 같은 자동 제세동기인데, 가운데 있는 사진은 학교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요즘에는 학교나 뭐 회사, 공공시설, 지하철 이런 데에 자동 제세동기를 필수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럼 사용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동 제세동기를 열고 전원을 켜줍니다. 그 다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 심폐소생술은 멈추시면 안 돼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한 사람은 패드를 붙이지만 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절대 전기 충격을 주기 전까지 이 심폐소생술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패드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패드 위치 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면 패드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쪽은 쇄골뼈 아래에 붙이고 한쪽은 왼쪽 갈비뼈 밑에다 붙이세요. 옆구리 쪽에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계가 이 패드를 붙이게 되면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 이 코드 보이시죠? 이 코드를 반드시 꽂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이 코드를 꼽지 않아서 심장 리듬 분석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패드를 붙이고 이 패드에 연결된 코드를 반드시 이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을 했으면 제세동기가 제세동 완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 매우 중요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 멀리 떨어지세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까 무슨 충격이라고 했어요? 전기 충격이래요. 근데 아까 심폐소생술을 하시던 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계속 멈추면 안 되니까 계속 하고 계세요 하면서 버튼을 딱 누르면 그렇죠. 환자가 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버튼 전기 충격을 하면은 찌리릭 하고 이제 누워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돼요. 근데 이때 막 친구들이 상상을 해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몸이 들썩들썩하고 막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막 찌릿찌릿 하나요? 생각보다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전기 충격이 누르면 환자에게만 조용히 전기 자극이 쭉 가게 돼요. 자, 요 7단계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오늘 굉장히 수업이 길었죠. 네,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쌤이 딱 공지사항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쌤이 지금 1, 2, 3차시 모두 지금 학습 유인물을 올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다운을 많이 안 받으셨더라고요. 이 유인물을 반드시 프린트한 다음에 쌤이 수업한 내용 중에 뭐 빨간 펜이나 노란 펜이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괄호로 다 뚫어놨어요. 그 괄호를 반드시 다 채워서 6월 17일 우리가 2번째 등교하는 날 모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모두 가지고 오시면 쌤이 확인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도장에 찍힌 프린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언제 활용을 하냐? 네, 기말고사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모두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프린트를 해서 내용을 채우고 17일 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